자, 2차 대전을 앞두고 전차, 전투기, 그리고 전술은 얼마나 레벨업이 됐는지 한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앞에 교보제가 쫙 놓여 있습니다. 준비해 오셨네요. 제가 멋있습니다. 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전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차 일단 주요 5개국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독일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2차 대전 하면 역시 독일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쟁이 끝난 1919년부터 32년 히틀러 집권 전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련하고 밀약이 있었다. 그렇죠. 독일 장교 및 엔지니어가 대거 소련으로 가서 실질적인 기갑 훈련과 차량 시험을 수행했고요. 거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군비 확장을 하면 어떤 형태의 전차부터 먼저 만들어서 우리가 훈련하고 해야겠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갑전의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독일도. 그 유명한 하인츠 구데리안이 이때도 활약을 했었고요. 이 하인츠 구데리안 같은 이 독일의 이론가들이 원래 영국이 기갑전 이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리델하트도 있었고 플러 등의 기갑전 이론 참고를 해서 이 독일 특유의 기동전 중심의 기갑 전술을 정립을 합니다. 특히 뭐냐? 이 독일이 많이 신경 썼던 건 속도와 통신이었습니다. 통신.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지 대규모 작전을 한다. 의사소통 안 되고 무슨 대규모 작전을 하냐. 그래서 모든 차량에 무조건 뭘 넣어라? 무전기를 넣어라. 이 독일이 이렇게 전차를 선호하게 된 데는 사실 독일 전통적인 기동전 사상의 개념이 굉장히 뿌리가 깊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사실 프리드리 대왕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현란한 기동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독일 특유의 창기병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특히 뭐 작전적 기동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적은 수의 병력으로도 상대를 갖다가 빠르게 제압하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 독일의 전통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1차 세계대전에 그런 식으로 진지전으로 고착이 되면서 망하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뼈저린 반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독일 같은 경우는 구데리안 이전부터 특히 한스 폰 젝트부터 미래는 다시 독일이 우리가 기동전으로 회귀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장갑 차량과 여러 가지 차륜 차량을 갖다가 대거 배치해야 된다.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구데리안 같은 혁신가들이 자기 뜻을 펼칠 공간이 넓었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넓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변화가 쉽지 않아요, 군대는. 그죠? 사실 이제 구데리안과 같은 이런 기계화전 혹은 기동전을 주창했을 때도 여기에 대한 반대하는 세력도 되게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었죠. 이거 너무나 혁신적인 거 아니냐, 너무나 이거는 기존의 틀을 다 깨버리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네.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근데 이제 히틀러가 사실 또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구데리안이 주장했던 기갑 사단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지를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독일 같은 경우는 전쟁 발발 전까지 10개 이상의 기갑 사단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나치 정권이 이제 등장하고서부터 이제 재무장이 개시가 되거든요. 네. 이 시기가 1933년부터 36년입니다. 이때 독일은 비로소 자국산 전차를 만듭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첫 번째 독일이 만든 게 바로 판자 1 1호 전차입니다. 여기 중간에 회색. 이 전차인데 보통 우리가 전차는 포를 탑재해야 되는데 그죠? 7.92mm 기관총 2정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 오토바이병을 같은 스케일로 놨습니다. 작네요. 정말 이거 전차 맞나요? 사실 그래서 이걸 전차로 분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왜 우리 탱킷이라고 하죠. 전차보다 좀 작은 그 꼬마 장갑 차량이 진배 없다. 그냥 거기에다가 형식적인 기관총 포탄만 달아 놓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1인승이에요. 2인승입니다. 이 앞에 운전병이 하나 있고 여기 포탑 안에 사람 하나가 들어가죠. 이게 사실 장갑도 얇습니다. 13mm예요. 그러니까 겨우 소총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20mm 기관砲 맞으면 이제 큰일 나요. 네, 그렇게 되고, 그런데 의의가 남다릅니다. 이렇게 작은 차량이었는데 여기서 무전기를 반드시 넣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게 너무하잖아요. 크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키워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판자2 2호 전차가 1936년에 나옵니다. 이젠 기관총에서 탈피해서
한정은 20mm 기관포로 바꿉니다. 포로 바뀌네요. 네. 그다음에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시속 40km가 나왔고요. 실전에서도 많이 들어가서 폴란드 침공이나 초기 프랑스 전쟁에서도 대규모로 사용됐습니다. 그래도 대전 말기까지 많이 쓰였죠. 저게 전투 차량으로 안 쓰여도 저게 정찰용. 정찰용으로는 유용해갖고 많이 쓰였죠. 그다음에 사실 그 처음 전차를 만드는 입장에서 독일 입장에서 처음부터 큰 차량을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독일은 전차를 만들 때 1호 전차, 2호 전차, 3호, 4호 이렇게 단계별로 나갑니다. 이게 다른 나라하고 다르거든요. 일단은 1호 전차 조금 커진 게 2호 전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력 전차가 개발이 되는데 3호 전차는 독일이 본격적으로 대전차 전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전차인데 초기형은 37mm 전차포를 탑재하고 있었고요. 이게 후기형은 50mm까지 커집니다. 3호 전차부터 여러 가지가 발전하게 되는데 원래 예전에는 포탑이 위에 돌아가면은 밑에서 이게 포탑에 돌면서 사람이 같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밑에서 발을 굴르면서 돌아다녀야 됐어요. 이런 것까지는. 근데 3호 전차부터는 밑에 바스켓이 달려 있어갖고 가만히 있어도 포탑과 함께 사람이 같이 돌 수가 있었어요. 바스켓에 딱 앉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수동으로 돌았다는 거죠? 네, 그죠. 네. 그러면서 5인승 체제가 그때부터 확립이 되죠. 포탑에 3명. 네. 포탑에도 인물을 갖다가 딱 배분한 게 전차장이 따로 있고 호수가 있고 기관총 장전수 이게 네. 같이 있어갖고 아무리 공간은 작아도 인물을 확실하게 배분한 거예요. 전차장은 상황 파악을 하고 한 명은 포를 조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장전을 또 다른 사람이 해주니까 이게 그만큼 전투 효율이 향상된다는. 그러면 다른 열강의 전차들은 뒤에도 보시겠지만은 많아야 2명이 들어갔거든요. 2명이 들어가면은 포수가 장전하면서 쏘든지 아니면 전차장이 중간중간에 계속 보다가 장전도 해주거나 이걸 역할을 섞어서 하다 그래야 보니까 이게 자꾸 많은 부담이 갔죠. 그 다음이 4호 전차입니다. 4호 전차는 보병 지원용 중형 전차입니다. 무려 지금까지는 3호 전차 50mm도 우와라고 했는데 이때는 75mm 전차포가 탑재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차포는 아니고요. 곡사포였어요. 처음엔 곡사포였는데 나중에 이제 가다 점점 보니까 키웠죠, 최근. 야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포신을 키우자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독일은 이상하게 또 보조 기갑 무기 체계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이른바 삼돌이라고 부르는 3호 돌격포입니다. 최 박사님, 왜 돌격포가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죠? 병과가 달랐죠. 병가가 달랐죠. 네, 1, 2, 3, 4, 5 전차는 기갑병과가 썼고 돌격포는 포병병과가 썼어요. 그래서 원래는 돌격포가 자주포에 더 가까웠는데 3호 돌격포가 초반에는 4호 전차랑 똑같은 반포신 75mm를 써갖고 아무래도 보병이 만나는 주요 장애물이라고 하면 저게 토치카 벙커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만나게 되면은 전차가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이 돌격포가 가서 이 직사로 때려주면서 지원을 하고 이 임무를 갖다가 분리한 거죠. 물론 뭐 4호 전차도 그 당시 초기에는 비슷한 임무가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기갑 부대와 같이 움직이는 게 주목적이었고 보병 부대와 움직이는 거는 돌격포에게 맡긴다. 기갑 총감이었던 하인스 구데리안이 나중에 야 이거 왜 포병에 이렇게 해? 같이 다 기갑으로 다 통합하면 얼마나 편하겠니? 이렇게 했는데 포병에서 결사반대하는 거죠. 왜? 주도권을 뺏기니까. 그렇죠. 밥그릇 싸움. 네. 독일 포병이 굉장히 지리멸렬했거든요. 근데 독일 포병이 올릴 전과가 돌격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갑한테 내주면 우리는 어떡하니? 이렇게 돼서 끝까지 이제 포병이 이걸 쥐고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판사 1호부터 1, 2호는 양산 훈련용, 그다음에 교리 실험의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고요. 3호는 본격적인 대전차, 주력전차, 4호는 다목적 범용성을 탁월한 그런 전차, 그다음에 돌격포는 전차의 부족을 보완하는 그런 이제 차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이 구데리안 장군을 비롯해서 독일의 지휘부는 영국의 전술을 많이 참고했다고 했잖아요. 네. 영국 전차는 어떤 거예요? 영국 전차 요겁니다. 이제 발렌타인이라는 전차가 전차답다. 발렌타인이요? 오, 괜찮은 전차였습니다. 이게 2파운더 포가 있었거든요. 40mm 포. 그런데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화력 부족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전쟁 얼마 안 한 다음에 얘가 유럽 전선에서 못 쓴다. 얘를 어디로? 일본군에 일본. 어. 버마 쪽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네. 얘가 일본군을 상대로 무적의 전차가 총에 날싸. 영국이 사실 세계 최초로 전차를 개발하고 투입했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 전간기 이때는 오히려 영국제 전차가 너무 분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독일은 단계적으로 발전시켰는데 영국은 순항 전차, 보병 전차, 경전차를 따로따로 개발합니다. 순항 전차는 뭐냐? 기동 전형입니다. 빨리 들어가서 적 후방을 교란하는 그런 용. 근데 이렇게 되니까 방어력이 심각하게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죠. 보병 전차는 보병 지원 및 참호 돌파용입니다. 방어력은 좋지만 거북이 같이 느렸어요. 느려. 예. 이제 경전차. 이건 이제 정찰이나 식민지 경비할 때 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하다 보니까 이게 독일같이 다음 차세대 전차는 뭐다 이게 아니고 분화가 돼버리니까 개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느리겠네요. 직렬식으로 가는 건 독일, 병렬식으로 가는 게 영국. 예. 사실 뭐 이 전간기 기갑사상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게 영국이었죠. 사실 1차 세계대전 말미에 이 아까 얘기한 구데리안 등의 영향을 준 JFC 풀러가 1919년까지 전쟁이 안 끝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대기갑 작전을 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플랜 1919인데 지리한 참호전을 끝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돌파전과 이어지는 기동전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냐면은 한꺼번에 전차 4,500대를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풀러의 어마어마한 구상이 실현됐으면 정말 볼만했을 그렇죠. 텐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네. 그 전에 전쟁이 끝나고 말았죠. 풀러의 이런 어떤 사상의 가장 핵심 뭐냐면 기존의 어떤 전차 운영이나 아니면 싸우는 방식은 상대를 파괴하는 겁니다. 상대를 때려서 뭔가 파괴하는 소모전이었다면 퓰러가 주장하는 것은 심리적 말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에 빠뜨려가지고 어떻게 생각을 못하게 만들겠다. 충격과 공포죠. 네. 네. 충격과 공포를 그럼 어떻게 줘야 되느냐 효과적으로 주려면 상대방 제일 겉면에 있는 전선에서 병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제일 뒤에서 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헤드쿼터를. 지휘부를 때려야 된다. 지휘부를 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빠르게 돌파해서 기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도전으로 가야 된다. 그럼 속도를 누가 낼 수 있느냐? 바로 전차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전차의 속도는 누가 보조해 주느냐? 항공기가 보조해 줄 수 있다. 캐스를 통해서. 그래서 나름 이제 전차를 육군의 전투에서 주역으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이제 풀러인 거죠. 그래서 이 풀러의 사상이 전후에 풀러가 못다 이루는 꿈을 막 이제 책으로 펴내니까 그걸 보고서 독일이건 소련이건 이쪽에 수많은 미래를 꿈꾸는 혁신가들이 그걸 보고 어마어마하게 감동을 해서 우리도 전차를 멋있게 써봐야겠다라고 하게 된 건데 정작 영국은 어땠습니까? 정작 풀러는 영국에서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하고 좌절을 겪게 되죠. 맞습니다. 이게 1차 대전이 종료가 되니까 군비가 감축됐잖아요. 대부분의 영국 전차 부대가 해체가 됩니다. 완전히 해체가 돼요. 그때 1차 대전에 활약했던 게 마크 계열 전차잖아요. 다 퇴역합니다. 폐기가 되고. 그래요? 이게 유지하는 게 힘들다. 그렇죠.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영국은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군비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은 사실 육군보다는 해군 그리고 이제 공군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돈이 더 많이 투자됐고 육군은 사실 보수적인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래도 싸웠던 방식 오히려 보병과 포병 위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퓰러가 생각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맞아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퓰러가 나중에 가서는 내 말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이 또 파시스트가 되거든요. 맞아요. 좀 그런 또 우여곡절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차 대전 때 참 별로 생각을 안 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기업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 근데 프랑스 하면 영국은 아무래도 섬나라다 보니까 뭐 식민지하고 탱크를 쓸 일은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프랑스는 좀 전차에 주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 직후에 1919년부터 29년간 10년간 기갑부대 재편기가 있었어요. 프랑스는. 그러니까 르노 FT라는 굉장히 걸출한 전차가 나왔었잖아요. 르노. 1차 대전 말기에. 굉장히 좋은 전차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상하게 기갑 이론이 발전을 안 합니다. 그건 당연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1차 대전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국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1차 대전의 교훈을 어떤 측에서는 그래도 전차가 마지막에 희망을 보여줬으니까 이걸 가지고 참호전을 타개할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인 당했던 독일 입장은 그런 그렇죠. 거였죠. 반면에 또 어떤 입장에서는 이걸 잘 막았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우리가 잘 막았지? 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전쟁을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프랑스는 후자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보병과 포병의 연계를 훨씬 더 많이 연구합니다. 네. 이 기갑 이쪽보다는. 음. 여기에서 프랑스 전차는 어떤 거예요?
이제 프랑스도 주력 전차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여기 보시는 소미와 35입니다. 이게 47mm 주포를 갖고 있고요. 당시로서는 47mm 주포면 주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주포였죠. 그다음에 장갑이 무려 55mm나 됐습니다. 맷집이 오. 엄청 좋은 예, 거네. 동시대의 독일 3호 전차보다도 장갑이 두꺼웠어요. 이게 맞추기 참 좋게 높네라고 네, 생각했는데 바로 그게 단점입니다. 장갑이 두껍게 예. 만들어서 그래 예. 맞춰봐 안 뚫릴 테니까. 그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포탑이 단좌 포탑이에요. 아. 포수가 관측, 장전, 발사를 혼자 다 해야 돼요. 아. 독일은 셋이 하는 거. 프랑스는 그래도 전차를 잘 만들긴 했어요. 이것 말고도 샤르 B1 전차도 있는데 그거는 차체에다가 또 75mm 포를 갖다가 탑재해갖고 또 화력도 굉장히 막강했고 이거 장갑이 독일 전차들은 초기에 장갑이 정말 약했거든요. 그렇죠. 기동성에 너무 중심을 맞아요. 둬갖고. 예. 근데 프랑스는 오히려 기동력은 좀 약해도 이 화력과 방어력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네. 전쟁 초반에 굉장히 독일에게 아주 난적으로 꼽힙니다. 결국에는 프랑스가 1차 대전에서 이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어는 생존이고 공격은 희생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빼땡의 영향력이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빼땡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방어 중심의 교리가 뭐냐면 우리가 대량의 화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전략적 예비들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이 우리를 뚫으려고 돌파구가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예비들을 투입해서 그 균열을 봉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동력보다는 오히려 방어력 또는 화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전차도 그 교리에 맞는 어떤 전차, 중전차 위주로 설계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프랑스군 전차의 단점이 무전기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네. 지휘 차량 하나만 무전기를 해놓고 나머지는 무전기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당시에 이제 훈련하는 걸 보면 갑자기 이렇게 포탑에서 사람이 나와서 깃발을 이렇게 흔드는 경우도 있었고 이거 보고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전차인데 가격이 있는데 네. 그 무전기를 그거 아낀다고 갖는 거예요? 아낀다기보다는 아직 그 정도까지 교리가 발전. 조리 발전이. 예. 그래서 지휘 체계나 운용 교리 그다음에 전장 통제 능력이 전차의 성능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전기가 있으려면은 사실 전차가 대량으로 운용될 때 이제 무전기가 빛이 나는 거고 무전기가 필요하게 되는 건데 프랑스군은 대량으로 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보병 지원용이다 그렇죠. 보니까 철저하게 이걸 보병 나눠가지고 보병에 배속시켜주는 역할이거든요. 전차끼리 어떤 무전 협조가 굳이 필요가 없다. 차라리 필요한 거는 보병과 뭔가 연락할 수 있는 수단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근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샤를 드골은 이때 어떤 전차 교리를 가지고 있었나요? 드골은 굉장히 급진적인 전차 교리를 그렇죠.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도 당연히 이런 기동전의 조율 갖다가 빨리빨리 쫓아가자라고 하는 혁신파들이 있었는데 샤를 드골이 대표적이었죠. 드골은 특히 전차의 집단 운용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렇다 저렇다 해도 저기서 보고 쏘고 장전하고 깃발은 들고 이걸 혼자 한다는 거잖아. 야구로 치자면 선발 투수가 마무리까지 다 하는 거고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분업화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봐야 될 나라가 소련입니다. 소련. 많은 기갑 전문가들이 2차 대전 전강기의 소련 전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차를 급속하게 발전시킨 대표적인 나라다. 소련. 양적인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굉장히 혁신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른바 이제 BT 시리즈라고 하는 기동 중심의 전차. 이게 미스트라오니 땅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미스트라우드니 호드니. 이게 고속 전차라는 고속차 빨리 가는 전차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 크리스티 서스펜션의 도입입니다. 이게 바퀴 플러스 궤도 병영 주행 가능이라고 해서 굉장히 혁신적인 이런 서스펜션인데 이건 좀 최 박사님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쟤네가 다 따로 움직이네요. 저 당시에 일반적인 전차 같은 경우는 여기 2호 전차에서 잘 보겠지만은 네. 요 옆에 바퀴가 움직일 때 저 옆에 판 스프링이 있어갖고 네,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판 스프링으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는 거였는데 네. 크리스티 서스펜션은 저렇게 큰 옆에 큰 바퀴가 달려 있고 위에 암이 달려 있어갖고 요 암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일반적인 코일 용수철로 저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거든요. 저 크리스티 서스펜션이 원래는 미국은- 나온 것처럼 미국에서 크리스티라는 사람이 미군에 제안하기 위해서 저걸 개발을 했었는데 미군에선 정작 별로 관심을 안 보이던 게 그 당시 소련이 중공업을 갖다가 발전시키면서 전 세계에 어디 좋은 우리 좀 베껴 쓸 물건 없나 하면서 트랙터 수입해봐라. 네 그런 거 하다가 크리스티랑 접촉을 한 거죠. 그래서 신의 한 수. 그렇죠. 그러면서 저걸 라이센스 생산을 하게 되는데 저걸 만들면서
스탈린이 저기 개입을 했었다고 해요. 아. 네, 스탈린도 당연히 이런 무기에 또 나름 관심이 있어갖고 우리같이 광대한 이런 땅에서 움직이는데 저런 식으로 궤도로만 달리면은 만약에 중간에 작전하다가 궤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냐, 그거 고치기 힘들지 않냐라고 해서 궤도가 있을 땐 궤도로 다니고 네. 비상시에는 바퀴로도 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해서 BT 전차가 양용으로 나온 겁니다. 신기하다.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상상이 안 가시는 분들도 있어갖고 제가 주행 영상을 갖고 와봤는데 한번 보죠. 저게 지금 궤도가 없죠. 들어가네. 되게 신기하다. 저렇게 달리고 맨 앞에 바퀴 보면은 핸들 돌리는 것 따라서 바퀴도 움직여요. 그냥 자동차 트럭 같네. 네, 저 운전하기가 되게 저게 편한데. 궤도가 없어도 맨 뒤에 있는 기동윤이랑 저 또 네 번째 있는 주행윤이 체인으로 연결돼 있어. 안에서. 그래갖고 비상시에는 저 궤도를 떼어내고 저 체인을 걸고서 네 번째 뒷바퀴를 갖다가 굴리면서 갈 수가 있었다고. 후륜 전차네요. 네. 트럭 같아. 그리고 움직임이 굉장히 경쾌하네요. 그러면 경전차였으니까. 저게 궤도 달고서는 최고 80km 가까이 달릴 수 있었어요. 도로가 제대로 없는 러시아 환경에서 다양하게 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 만족스러운 전차였죠. 오히려 저 BT 전차가 나중에 T-34의 기술적 토대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중요한 불구하고 전간기의 소련군의 주력 전차는 저기 가장 우측에 있는 녹색 전차. 굉장히 파격적인 디자인이네요. 이게 그 유명한 T-26 전차입니다. T26. 예. 이게 45mm 전차포가 있었고요. 장갑은 얇았습니다. 한 25mm밖에 안 됐는데 속도는 시속 30km 정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일단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그다음에 유지 보수도 굉장히 용이했고요. 무엇보다도 단순한 구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이게 1931년부터 41년 독소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무려 11,000대가 생산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하게 소련군은 이 다포탑 전차, 그다음에 이런 중전차에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썼습니다. 특히 T-28 중형 전차가 있는데 이게 전선 돌파용이었습니다. 포탑이 3개짜리예요. 하나. 포탑 안에 다 사람들이 들어가요. 이게 원래 보병 지원, 그다음에 진지 돌파, 도시 전투, 특히 시가전 가면 사방에 적이 있으니까 이거 다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포탑이 여러 개 있으면 오히려 사각이 더 많아요. 그래서 T-28은 저거는 이제 시제만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양산을 못했죠. 그다음에 요거 다음에 나온 게 T-35 중전차. 이게 이른바 과시형입니다. 아니 진짜 딱 과시가 되는데요. 이거 왜냐하면 포탑이 많잖아요. UFO 이게 퍼레이드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육상의 전함이라고 그랬어요. 네. 더군다나 이게 문제가 뭐였냐?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근데 포탑이 저렇게 많으면 장갑이 굉장히 얇아져요. 그래서 스탈린, 야, 내가 저런 거 만들려고 했니? 이렇게 나오는군요. 스탈린이라고 보는 눈이 없겠나. 그렇죠. 스탈린이 아니 왜 전차에다 백화점을 짓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했죠. 전차에 백화점을 실는다고요? 근데 이 전차를 보고서 독일군이 무슨 착각을 했냐? 이 이상 되는 전차를 소련은 못 만들 거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다 제압할 수 있겠다. 그렇게 착각을 했었죠. 저희 10톤이 안 됐거든. 무게가. 가볍네요. 독일이요. 미략을 맺고 소련에 가서 직접 생산도 하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훈련도 시켜줬잖아요. 네. 근데 왜 소련의 기술력을 그렇게 몰랐던 거예요? 소련과 독일이 기술 교류를 활발히 하던 거는 나치 정권 등장 직전까지였어요. 전에까지.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고 그때 저런 거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는 것까지만 보고 슬라브 게르만이 딱 이제 갈라서면서 그 뒤로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팔로우를 못했는데 소련이 그 사이에 엄청나게 괄목상대하게 발전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물론 한번 붙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스페인 내전. 스페인 내전에 저런 거 갖고 와서 역시 뭐 별거 아니네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이면에서 일어나고 있던 소련 전차 기술의 발전을 제대로 몰랐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나중에 보겠지만은 핀란드에서 겨울 전쟁하는 거 보면서 중전차가 있다는 건 알았어. 그때 등장을 했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성능이 엉망이구나. 그렇지. 역시 소련은 전차 못 만들어 라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T-34와 KV 전차라는 비장의 카드를 준비해 놓고 있었어요. 굉장히 시적절하게 됐었고 만약에 이 개발이 1년만 늦어졌어도 소련군한테는 굉장히 파멸적인 결과가 왔을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또 소련군은 이것뿐만 아니라 독일군과 마찬가지로 보조 기갑 전력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특히 기갑 부대 조직을 군단 규모로 합니다. 굉장히 대규모.
다른 나라들은 사단급인데 그렇죠. 기껏해봤자 지금 군단, 예. 군까지 만드는 갖다 거죠. 들이박자. 그다음에 네. 전술 교리가 납니다. 이른바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종심 전투 이론. 네. 이거 심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한 번만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뭐 종신전투 이론은 이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이제 소련군의 기동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 네. 좀 집대성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주창했던 인물이 이제 투하체프스키입니다. 사실 이제 투하체프스키 같은 사람도 사실 영국의 필러나 리드라트의 영향을 분명히 받았어요. 근데 동시에 이들을 비판합니다. 어떻게 비판하냐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기갑전은 소규모 기갑전이다. 그렇죠. 근데 이런 소규모 기갑전은 이 현대전의 그 광범위한 정면과 종심을 감당할 수 없다. 특히 기갑전은 우리는 어디서 하느냐? 이 광활한 러시아 땅에서 하는데 그거 짜잘한 걸로 안 돼. 뭐 플랜 1919에서 4,500대 야, 우리는 45,000대로 할 거야.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 군단이라는 걸 만들었던 것도 더 대규모로 운용한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결국 전선도 넓은데 더 깊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더 깊게 들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인 건데 그게 이제 그 아이디어가 바로 종신전투예요. 근데 종신전투는 한 방에 쭉 찔러서 마비시킨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러는 마비잖아요. 한 방에 찔러가지고 지분을 마비한다는 건데 종신전투는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파로 나눈 거예요. 에슐론으로. 그래서 1제파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보통 충격부대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 전선에서 전차들이 공격을 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점이 보이면 그 부분에 타격을 해가지고 돌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돌파구를 넓히고. 첫 번째 1차 공격에서는 소련군은 피해를 감수하는 거죠.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2차로 나가는 게 이제 타격 부대예요. 근데 타격 부대는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술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겠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략적인 부대, 작전 예비대까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3차 공격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저 맨 뒤에 있는 군단급, 야전군, 사령급 이상의 지휘소를 우리는 노리겠다. 그래서 이 승리가 단순히 어떤 조그마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적의 어떤 작전 체계 전체를 붕괴시키는 기계화된 대규모의 작전을 수행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퓨러나 서구식 독일의 어떤 전격전과는 차원 자체가 다른 스케일이 엄청나게 큰 기계화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우리 45,000대 보내서 10,000대 부서져도 우리 35,000대가 아직 있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전차를 중심으로 한 기계화 보병, 항공기, 포병, 공병 모든 부대를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 당시 중공업을 통해서 생산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대규모 부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런 실험이 1930년대에 쭉 진행이 되어 온 거고 그렇게 거대한 기갑부대 중심의 조직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니까 이걸 갖다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교리가 저렇게 발달된 것이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뭔가 선진적으로 나아가나 싶었는데 혁정적인 문제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서 1930년대 몇 번 이제 야전 기동훈련을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는 거야 생각만큼. 아,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만한 대규모로. 부대를 네. 운용한다는 게 진짜 어렵더라. 왜냐하면 이게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잘 돼야 그렇죠. 돼요. 당연히 그 당시 소련은 마찬가지로 무전기를 탑재하지 못했는데 소통도 잘 안 되고 보급 소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 연료 보급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전차만 있으면 되나요? 뒤에 트럭들도 많이 따라붙어서 따라가야죠. 네.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 같고 그 당시에 굉장히 우왕좌왕을 하다가 나중에 보겠지만은 대숙청을 한번 겪게 되면서 네. 이게 와르 한번 또 흔들리게 되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작 2차 대전 전간기의 기갑 후진국, 전차 후진국은 미국입니다. 왜요? 미국은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게 진짜 얘네가 할 전차 필요가 갖고 할게 없었어요. 없어서 그런가? 왜냐하면 저쪽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패튼이 와서 분노했던 네. 시기잖아요. 큰 지금. 섬이라서. 사실 전쟁 후에 군축이 굉장히 급격했어요, 미국도.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 다 퇴역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뛰어난 그 크리스티의 그 원천 기술이 미국에서는 배적당하고 저 멀리 소련에서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보병의 부속이 전차다. 원점 회기잖아요. 지금. 야, 기계화 부대 들으면 엄청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러다가 이제 1936년부터 39년까지 차세대 전차를 만들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M2 라이트 탱크 시리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37mm 포를 탑재하고 생산량도 한 700대 정도는 돼요. 근데 이게 일단 리벳 장갑입니다. 리벳 장갑이기 때문에 방어력이 굉장히 부족하고요. 아니 이거 비행기도 아닌데 왜 리벳을 쓰죠? 이게 리벳이 일단 접합하고 만들기가 쉽대요. 이게 방어는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그렇게 거예요. 크게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이 두 번 다시는 우리가 전차를 배에 실어서 유럽에 갈 일이 없어라고 썼어요. 왜? 1차 대전 같은 전쟁을 미국도 두 번 다시 하고 싶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통신기는 달았어요. 그리고 1930년대 중반에 그래도 좀 몇몇 깨어있는 미군 장교들이 우리도 육군 기계화 훈련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유명한 포트 녹스에다가 만든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있잖아요. 켄터키에. 네, 예. 그렇죠. 근데 뭐 여기까지 얘기만 들으면은 나중에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전쟁에서 무서운 이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라고 할진 모르겠지만은 대신 미국은 민간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한 자동차 생산 역량이 능력이, 있었죠. 뭐 자동차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고 그만큼 언제든지 전차를 설계 제작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두텁게 있었고 그들이 미국이 참전을 딱 하기로 결정했을 때 싹 다 군수부문으로 이전해 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기술을 많이 따라잡았죠. 라인만 탁 바꾸면 이제부터 탱크 생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주력 전차단 셔먼은 언제 나오는 겁니까? 셔먼은 이 이후에 나오죠. 이후에. 네, 1940년이나 돼서 이제 40년이 돼서. 뚝딱뚝딱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큰일 났네.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있는 거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 포탑 돌아가야 돼. 뭐 이런 개념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만큼 좀 기반 설계 요소들이 잘 만들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벌크업을 했어도 거의 큰 문제 없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사실 원래 이렇게 작은 거 만들다가 갑자기 체급을 키우면은 꼭 탈이 나거든요. 소련이 탈이 되게 많이 났죠. 소련, 독일이 다 엔진 출력 부족으로 막 그럴 때 미국은 엔진 출력 부족을 겪질 않아요. 미국은 그런 게 없었어요. 미국은 그냥 저거 자동차에서 이미 상용 차량에서 검증된 기술 딱딱딱 되니까 진짜 무리 없이 쫙 전선을 휩쓸 수 있게 됐죠. 아니, 그러니까 결론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국 뭐야 했는데 결국 역시 마지막에는 역시 미국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결론이. 전차에다 야, 항공기 엔진 넣어볼까? 아니 뭐 버스 엔진 2개 넣어볼까?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 민간의 발전이 중요하네요. 네, 그 그러니까. 스탈린 동무가 했던 말이 그 간부가 결정한다였는데 미국은 결국 엔지니어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시장에서 기업들이 결정해 놓은 걸 갖다가 척척척 갖다 쓰면 됐죠. 그게 미국의 힘인 것 같아요. 진짜. 그럼요. 예. 다른 나라들이 무게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미국은 왜 줄여? 엔진을 키우면 되지. 자, 그런데 저희가 앞에 보면 전차들도 쭉 있지만 항공기가 저기 있습니다.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나이의 가슴을 울리는 건 창공의 푸른 창공을 나르는 전투. 이 중에서 소시적에 그 프라모델 안 만들어 본 거 이거. 없죠? 예. 비행기 조립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게 다 지금 최 박사님 댁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형들이 다. 독일은 네.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만들 수 없는 것도 많고 보유할 수 있는 숫자도 적고 이렇잖아요. 항공기는 그러면 어떻게 제재 대상이 있어요? 독일은 세 단계를 거치면서 눈부신 발전을 항공기에서 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첫 번째 말씀하신 베르사유 조약 하에서 항공기 및 개발 및 보유가 금지됐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공군이 일단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민간 항공만 허용이 됐는데 소련과의 비밀 협약이 있었죠. 그래서 리페츠크 항공학교에서 전수훈련, 정비훈련, 그다음에 설계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서 소련에 가서 실험기를 2개나 만들어요. 하인켈 HD37하고 아라도 AR64 요 2개를 만들어요. 이렇게 좋은 시절이 있었으니까 스탈린이 우리 좋았잖아 하고 믿었던 것도 사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민간 명목 항공기가 개발이 많이 돼요. 이때 이제 굴지의 항공사가 있었습니다. 융커스사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하인켈, 그다음에 노르니에 이런 회사들도 있었는데 민간 수출용 항공기를 개발하면서 이거를 조금만 손보면 바로 군용 수송기나 폭격기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죠. 굉장히 폭넓은 여유가 있는 설계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항공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갖고 엔진 달린 항공기를 못 만들 때에도 글라이더를 또 엄청나게 발전을 시켰죠. 그러니까 글라이더가 엔진이 없다 뿐이지 항공 역학적으로 기체 설계하는 데는 꽤 유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글라이더 클럽도 굉장히 많이 세워지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항공 분야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또 미래의 발전의 초석이 마련되죠. 그래서 항상 과학기술의 이 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한 14살짜리 애들이 막 해요. 얘네들이 불과 3, 4년 이후에 독일 공군 조종사가 됩니다. 그다음에 2단계는 1933년부터 36년 나치 정권 출범기입니다. 그리고 재무장을 선언했잖아요. 재무장을 선언하면서 35년에 공군 르프트반페를 창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괴링이 이제 그렇죠. 총책임자로 가고 정확하군요. 그리고 하인켈 H51이라는 복엽 전투기를 개발합니다. 하인켈. 예. 이게 두 정의 7.92mm 기관총이 있었고 최고 속도가 시속 330km였어요. 와. 이게 1차 대전 복엽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그런-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는데요. 네.
그런데 얘가 스페인 내전에 가서 소련 공군기한테 혼쭐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초창기에는 역시 그동안의 기술 갭을 쫓아가기엔 좀 역부족이었고 다른 나라들이 그 사이에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초반엔 좀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도 뭐지 아라도 AR-68이라는 뭐 복엽기를 또 만드는데 생각을 한 거죠. 야 복엽기로는 안 된다. 우리도 어떻게 전금속제 단엽기로 가야 된다. 그래서 1936년부터 39년까지 단엽기 시대가 본격 문을 열어주고요. 이때 나온 게 전설의 메사시미트 BF109 여기에 지금 그렇죠. 단엽 구조, 단엽이라는 건 날개가 이제 한 쌍 있는 거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전금속 기체입니다. 밀폐식 조종석, 그다음에 랜딩 기어가 수납식이에요. 쫙 수납식이고요. 무장이 7.9mm 두 정에다가 20mm 기관포 하나, 속도가 초기형 기준으로 시속 470km. 야, 엄청나게 발전했네요. 네, 엄청나게 발전.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죠. 그렇죠. 근데 초기에는 엔진이 약간 좀 불안한 것도 있었어요. 네. 굉장히 좀 시행착오가 많았죠. 많은 네, 좀 엄청난 수모를 겪었어요. 네, 네. 그랬는데 BF109의 성능 개발에 큰 영향을 준 게 바로 스페인 내전이었죠. 그렇죠. 그때 투입이 되면서 저거의 단점을 철저히 파악을 하고 꾸준히 개량을 하면서 딱 2차 세계대전을 시작할 때쯤에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죠. 얘가 스페인에서 옆에 보시는 저 소련 저 전투기하고 네. 붙습니다. 여기서도 처음에는 혼쭐이 납니다. 혼쭐이 나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우위를 차기 시작합니다. 기체 개량을 통해서요? 기체 개량보다는 조종사들이 상대방 전투기의 패턴 같은 걸 좀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전술교리가 개발되면서 대등한 전투를 그냥 인적 능력이네. 그렇죠. 그러면서 인적 능력을 바탕으로 물적 능력이 다시 후반기에 또 가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 보시는 게 우리가 잘 아는 스투카. 독일 공군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그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스투카. 엄청난 활약을 했었죠. 여기도 잘 나와 있네요. 바로 요거. 풍압식 사이렌. 요게 제리코의 나팔이라고 불리는 그다음에 두 번째 역시 항공전에서 독일의 라이벌함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독일 못지않게 걸출한 두 대의 전투기를 개발합니다.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굉장히 큰 거 있죠. 호카 허리케인. 영국이 실전형 배치한 최초의 단엽 전투기입니다. 속도가 시속 520km. 그다음에 크기도 큰데 이거보다. 예, 훨씬. 그다음에 기관총이 8정의 기관총까지 탑재를 하고 있었고요. 예. 근데 뭐 전금속재는 아닙니다. 일부가 캔버스하고 목재. 2차 대전 초기 전력의 주축입니다. 보통 우리가 영국 전투기 하면 호카 허리케인보다는 뭘 생각하죠? 스피파이어. 스피드파이어. 옆에 있는 게 스피드. 슈퍼마린. 스피드파이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공기 발전을 보면은 그 당시에 쌍두마차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과 이탈리아였어요. 그렇죠. 이탈리아가 고속 전투기, 고속 항공기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끝난 뒤에 여러 분야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고개 비행 쇼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기체의 운동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 붙은 게 뭐냐면 스피드 경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슈니데크 레이스라는 게 쭉 이어집니다. 우리 월드컵처럼 3번 우승하면은 영원히 컵을 갖다가 영원히 아. 갖는 그 경쟁이 붙다 보니까 트로피 탈취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였는데 그게 바로 영국과 이탈리아와 미국이었습니다. 그 당시 처음에 치고 나간 게 저 이탈리아의 막기 항공기들 아주 유선형으로 잘 빠진 진짜 항공기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잖아요. 공격학적으로 굉장히 설계가 잘 된 전투기들이 많이 나오고 이탈리아에서 트로피를 갖고 가니까 그 다음에 영국이 발끈해서 나선 데가 유명한 슈퍼마린사입니다. 그렇죠. 그 슈퍼마린사가 더 새끈한 항공기를 만들어갖고 결국에 또 우승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 3번 우승으로 트로피를 가져간 게 영국이었어요. 바로 그 슈퍼마린사가 만들어낸 게 바로 스피트파이어인 그렇죠, 거죠. 스피트파이어. 보면은 날개 끝까지 모든 모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BF109 보면은 BF109 끝이 각져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가장 아름다운 전투기란 말이 나올 정도로 스피트파이어는 이거 하나하나가 다 부드럽게 어디 하나 이 공기가 걸릴 데 없이 싹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멋진 모습을 갖다가 만들어냈고요. 그게 다 그 스피드 경쟁을 하면서 나온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공기를 잘 가르라고 저렇게 한 그렇죠. 거예요. 이게 마크 1 첫 번째 모델이 최고 속도가 무려 시속 580km. 우와. 중요한 건 영국의 공군 교리인데요. 전투기 중심의 전력 운영 체계를 구축했고 독일이 침공했을 때 이걸 어떻게 막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전투기 개발도 전투기 개발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더 연동 조기 경보 체계 이게 보통
나우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요거 구축했습니다. 저는 항상 영국 전투가 시작되고 나서 뭔가 된 것처럼 느껴졌었는데 이미 그렇죠. 전부터 다 예, 구축하고 있었네요. 가장 앞섰어요. 예. 맞아요. 게펠링의 충격이 그만큼 컸던 거겠죠? 맞아요. 이제 프랑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프랑스는 여기에 비해서 초기에는 세계 최강 수준이었어요. 프랑스 전투기가. 근데 1930년대 후반까지 지나치게 보수적인 정책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술 낙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영국하고 독일하고는 상대가 안 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슨 프랑스 전투기를 소개하는 거 이런 거 무의미하고 과학의 프랑스, 예. 기술의 프랑스 이거 사라졌네요 이제. 예, 우리 복엽기가 많으니까 이 복엽기를 고속화하자 이런 생각을 해요. 복역기를 예. 없애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시대착오죠. 복엽기는 고속화가 힘들어요, 사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뒤늦게 단엽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또 뭐가 발목을 잡냐? 프랑스의 정치가 발목을 잡습니다. 좌파 우파의 정권 교체가 빈번했어요. 서론이 치열한 나라죠. 예. 예. 원래부터 치열했고 1930년대엔 그 혼란이 극에 달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모든 계획이 다 뒤집어 엎어진 거. 그러면서 공공기업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소홀해져요. 기술 개발도 안 되고. 그래서 2차 대전 개전 시기에 제대로 싸울 수 있을 만한 전투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을 또 봐야 됩니다. 소련 우리가 아까 전차 얘기했을 때 뭐라고 굉장히 극적인 발전했죠. 전투기도 마찬가지. 1930년대 후반까지 단엽기 고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 강국 수준으로 도약을 합니다, 소련이. 아니 어떻게 얘네들은 이 기술을 또 발전을 시켰대? 해외에서 설계 기사도 오고 자체 설계를 하면서 폴리카포프 I-16이 최초 소련 공군 내 단엽기 전투기로 데뷔를 해요. 그리고 얘가 스페인 내전에서 굉장한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저게 땅딸막 해갖고 처음에 보면은 참 웃기다 하는 생각을. 저거 뭐 계란 비행기요? 땅땅해 보이는데 지금. 아니 근데 되게? 저 예. 프로펠러가 네. 바람이 이렇게 뒤로 밀어줘야 앞으로 갈 텐데 지 입으로 다 막고 있는 거야. 저도 처음에 저거 보고서 야, 저딴 전투기 만드냐라고 생각했는데 저 실전 전과를 보고서 나중에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얘가 속도가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딱 보세요. 다른 영국제 비행기에 비해 너무 두네. 그래서 저게 한 500km 나왔으니까 350. 얘가 시속 500이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저거랑 속도가 비슷하지? 체구가 작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동성도 굉장히 경쾌했어요. 그럴 것 같아. 딱 느낌이 뭔가 와요. 아니, 그 스피파이어 만든 사람은 약간 현타 왔을 것 같은데. 저게 500이나 간다고? 근데 항속거리가 좀 짧아요. 근데 이 전투기를 통해서 영국이나 독일하고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소련이. 그러면서 이게 39년 말쯤 되면 미그 1, 야크 1이 나옵니다. 야크 미그가 예. 이때 이렇게 이게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왔었잖아요. 근데 우린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독소전 초전에 소련 공군이 괴멸됐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물론 조종사의 기량은 차이가 났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기체의 성능적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부분에서는 소련 전투기들이 우월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그, 야크 이렇게 붙는 게 주임 설계 기사 이름을 붙인다는 거 아실 거예요. 미그 같은 경우는 미코얀이랑 그레비치 예, 예. 설계국이고 야크 같은 건 야코블레프 설계국 이런 식으로 엔지니어 이름을 딱 붙여줄 정도로 각 엔지니어들 하나하나가 자존심을 걸고 이 너네 이름에 걸맞는 걸작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많이 북돋아 주었고 전쟁이 나중에 터진 다음에는 그 의지를 더 북돋아 주기 위해서 다 수용소로 보냈죠. 진짜 반전이다. 다 수용소로 보내갖고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쥐어짰죠. 얘네들은 좀 패야해.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인간의 과학기술의 힘을 극한까지 이끌어낸 전투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한 가지 결점은 엔진 같은 게 못 받쳐줬어요. 그건 무속들의 문제가 있었지 기본 설계는 굉장히 뛰어났다. 엔진 얘기 나왔으면 이제 뭐 엔진 하면 또 미국이죠. 미국이죠. 미국이 근데 의외로 1930년까지 30년까지 미국이 뭘 했냐면 우리도 복엽기야 그랬어요. 아 진짜? 그래서 복엽기의 끝판왕을 만듭니다. 이게 뭐냐면 보잉 P-12라고 복엽기계의 끝판왕이었어요. 얘가 시속이 300km에 두 정의 브라우닝 기관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알루미늄 프레임에다가 캔버스 외피였는데 1930년대 초반에 주력 미국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안 되겠거든. 네. 근데 미국은 프라이드 앤 휘튼이나 라이트 사이클론 같은 걸출한 항공기 엔진 제작사가 있었습니다. 이 엔진 제작사에서 성능은 독일제나 영국제 엔진이 좋았을지 몰라도
신뢰성만큼은 미국제 엔진을 따라갈 나라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신뢰성 좋았고요. 특히 미국이 3단계, 즉 1935년이 넘어가면서 미국의 공군력이 확 컸거든요. 특히 커티스 P-36이나 P-45 워커 같은 굉장히 걸출한 전투기들이 나오는데 이 전투기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기라성 같은 유수의 항공기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커티스, 록히드, 보잉, 노스 아메리칸 같은 세계 굴지의 우수한 항공사가 즐비했어요. 미군 땅덩이가 크니까 크니까, 예. 옛날부터 그쵸. 민간 비행기 수요가 많았잖아요. 지금도 미국은 어느 수도시 가도 다 활주로가 다 있고 개인이 비행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네. 어디 다른 나라에서 뭐 자가용 비행기 이런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시대에 미국은 그런 게 있었고 아니, 농업용으로 씨 뿌리고 비료 주고 하는데 그런데 비행기 쓸 정도였으니까 이런 단단한 산업 기반이 역시 항공기 분야에서도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항공기 회사에서 걸출한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럼 얘 만들어. 그럼 부품 표준화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 여러 군데서 똑같은 부품이 쫙쫙쫙 나서 하루에 1000대 해볼게 뭐 이런 경우가 많았고. 그럼 이렇게 하루에 1000대 쏟아져 나오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싸우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그렇죠. 1000대씩 쏟아져 나오면 이 수준이 저글링 수준이어야 되는데 뭐 시저등 같은 게 막 1000대씩 나오니까 이게 다 포드주의 영향이죠. 예, 자동차로 시작을 해갖고 기계 장치들을 갖다가 다 표준화시켜서 도면만 딱 만들어 주면은 다 똑같은 규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었다는 게 엄청난 차이였죠. 사실 인류가 혁신적인 기술을 갖게 된 것의 기반은 거의 전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죠? 앞으로도 혁신적인 어떤 교보제 준비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건 한 4분의 1도 아닙니다. 아, 미국이네. 타이가 시리즈 이런 거 쭉쭉쭉쭉 나옵니다. 진짜 전차가 나오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제대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스페인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유럽에서 사실은 가장 근대화에 뒤처진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농어국가였죠. 예. 그래서 이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유럽의 여러 나라의 내적 모순을 들여다봤는데 그 내적 모순의 종합한 끝판왕이 여기다. 사실 스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딱 이게 시작된 거는 사실 이제 모로코입니다. 여기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 한 명을 그렇죠. 얘기해야 되는데 그분이 나와야죠. 바로 그분 프란시스코 프랑코. 프랑코잖아요. 예. 저기만 병력이 한 3만 명이 넘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병력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리고 전투력도 강하고. 이렇게 고민한 이 와중에 손을 내미는 구원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프랑코한테 융커스 52수송기 20대를 숙련된 조종사와 함께 지원하기로 약속을 해줘요. 이때 또 도와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입니다. 무솔리니를 둘은 치네. 결국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요 파시인 진영을 추축국이라고 부르는데 그 추축의 어떤 기반이 마련된 곳이 바로 이 스페인 내전 때였던 것이죠.